자, 네. 안녕하세요. 카더 다이제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자 카더가든이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조금 더 전술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꽃앤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 전에 전 사실 필라델피아가 떨어질 줄 알고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경기 봤는데 일단 오늘 녹화 기준으로는 살아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한숨 쉬면서 온 필라델피아 팬 불꽃앤소입니다. 네, 그리고 스바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럴 줄 다 알고 경기도 오늘 안 보고 온 스페이스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븐멜로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엔투와 디빈첸조가 빠져서 심란한 미네소타 팬 세븐멜로입니다. 사실 지난 9회에서 리그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각 팀별로 이제 어떤 대표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 전술을 애용하는지, 그리고 이 전술이 프로에서는 또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요거를 사실 제 개인적인 제가 좋으려고 저희 이제 멤버분들께 부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저는 이런 영상들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곳에서 어떤 이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패널별로 두 팀씩 준비해 오셨고요. 일단은 동부 1, 2위를 준비해 오신 스바님부터 가보시죠. 어떤 팀 준비해 오셨나요? 뭐 보스턴은 일단 제가 보스턴을 맡았고 나머지 한 팀을 그냥 남는 팀 맡겠다 해서 이게 추천을 받아서 디트로이트를 했는데 준비하자마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 몇 승 몇 패입니까? 보스턴은 3승 2패고 디트로이트가 1승 3패로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적용할 전술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실 그리고 요런 요 구간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요 회차야말로 소닉님 공백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다이지스트 내에서도 요 부분은 소닉님이 항상 이렇게 전술 짧게 클립들 잘라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게 그 특유의 그 늘어지는 듯하면서 약간 들리나 말고 하죠. 이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또 못 오셔서 아쉽습니다. 불꽃선수님 어떤 팀 준비하셨나요? 일단 오늘 다룰 모든 팀 중에 최악체 필라델피아 준비했고요. 이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유무 따라서 전술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게 리그 트렌드 설명하기에 사실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응원팀 준비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추천받아서 준비했는데 또 요게 재밌어요. 이 필라델피아도 엔비드 있으면 트렌드 살짝 벗어나는데 사실 스퍼스도 완벽하게 트렌드에 들어가는 팀은 아니에요. 조금 트렌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바냐마라는 엄청난 코어를 가지고 이 공수 모두 지금 탑5죠. 공수 모두 탑5에 턴오버 관리 잘 되고 이 공격 리바운드는 좋은데 또 압도적이진 않고 되게 재밌는 농구하면서 62승 해냈어요. 그래서 요런 팀 다뤄보면 필라델피아랑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재밌겠다 싶어서 스퍼스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세븐멜로님은 어떤 팀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미네소타랑 덴버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시드가 결정되기 전에 제가 미네소타, 덴버, 휴스턴 이렇게 셋 중에 고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둘이 맞붙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준비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덴버와 휴스턴 중에 고민을 했을 때 별로 소개할 만한 게 없는 휴스턴보다는 덴버를 고른 게 맞는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팀 소개에서 예상을 좀 하셨겠지만 각 패널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응원팀을 먼저 소개해 주신 후에 관심 가는 팀들을 하나씩 더 소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다룰 팀들 외에 플레이오프 시리즈 중에 흥미로운 시리즈로는 이제 레이커스 휴스턴. 요건 어떤 식으로 흥미로운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닉스 호크스 시리즈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닉스 호크스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브런슨 다니엘스 매치업 시절부터 흥미롭게 지켜보던 좀 대진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작 전에 닉스 호크스 시리즈의 관전평, 소닉님의 관전평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닉님 말투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영상 중에 그 드라이브 3요소. 3요소가 할 때 이제 행탱아주사 하죠. 그러니까 둘 다 1픽이죠. 성대모사와 함께. 자, 애틀랜타의 다니엘스에게 호되게 당해온 브론슨이 픽과 오프볼을 이용해서 다니엘스 앞에서 슛 하나만 쏘는 등 이제 2차전에서
평소 공격을 상당히 포기하면서 핸디캡을 가진 닉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컬럼, 쿠민가의 존재로 작년과 달라진 애틀랜타고요. 맥컬럼은 시리즈 초반부터 매치업된 브런슨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드라이브로 이제 맹활약을 했고요. 쿠민가는 세미 트랜지션은 물론 롤맨, 매치업 헌터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2, 3차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맥컬럼, 쿠민가가 브리지스 조시아트에게 말린 나우, 니켈 알렉산더 워커죠. 제일런 존슨을 보완해주며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 96.8의 느린 시리즈고 닉스 페이스와 흡사한 경기, 또 업템포 애틀랜타에게 불리한 지형이었고요. 닉스가 4차전에서는 타운스를 하이로 빼고 다니엘스와 관계없는 지역에 있는 아누노비를 안쪽으로 보내서 다니엘스를 무력화시키고 요 컷 플레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또 내부에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요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맥컬럼은 숏 코너에 숨기는 라인업이 골밑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공략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여기 더해서 맥컬럼이 6득점 하면서 오늘 졌죠. 닉스가. 그래서 3대2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맥컬럼으로 브런슨을 공략한다. 매치업 헌팅한다. 되게 좋은 전략은 맞는데 사실 맥컬럼이란 선수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어느 정도 지금 있다 보니 이제 그게 좀 시즌 시리즈 거듭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오늘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맥컬럼이 계속하면 SGA죠. 아, 그렇죠. 그리고 맥컬럼은 기본적으로 점퍼 기반이기도 한데 맥컬럼이 드라이브 후에 투풋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아, 그렇죠. 그거는 예,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득점 루트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응원팀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바님, 보스턴 대표 전술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스턴은 왜 이 전술들을 대표 전술로 쓰게 됐을까요? 왜 저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강팀. 전술편은 항상 해보면 그 말이 길어지면 저는 지루하고 현학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악적까지 있습니까? 아, 뭐 다른 분들은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좀 컴팩트하게 갈게요. 어쨌든 전술은 어떤 전술을 쓰는지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전술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이 전술을 쓰더라도 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뭘 목표로 무엇을 목적성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스턴의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간단한데 마졸라 감독의 인터뷰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마졸라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농구는 어드밴티지다. 공놀이는 다 결국 어드밴티지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유리한 고지. 상대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 된다. 가장 간단한 건 아웃넘버 상황이죠. 그렇죠. 결국 상대 수비가 움직이게 균열을 만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창출해 내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보스턴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 리그의 트렌드 현 리그의 전술에 어쨌든 선두에 있으면서 그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어쨌든 주축이라 한다면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샬럿이나 유타 같은 데도 많이 쓰는 결국은 와이드 액션이죠. 네. 와이드 액션이라 한다면 간단한데 그 기본 골자는 결국에는 빅맨이 45도로 나와가지고 플레이어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네. 윙의 선수한테. 그래서 그 선수가 핸들러로부터 살짝 멀어지면서 윙으로 빠져요. 스크린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 명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죠. 탑에는 핸들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빅맨은 보통 골밑으로 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터는 옆으로 벌어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비 결국에는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이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을 만드느냐 이 싸움인데 이 수비가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죠. 이 방향이 서로 그러니까 보스턴의 경우에는 픽앤롤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하긴 하지만 그 겹치는 상황을 싫어해요. 선수들이. 우리 공격이 겹치면 그건 스페이싱상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겹쳐 있을수록 상대는 이제 개투를 할 수가 있죠. 수비 한 명이 두 명을 막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격이 서로 우리 편 공격 선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상대 수비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벌어지는 선수를 틈에서 어디를 막아야 될지 어느 공간을 선점할지 거기에 이제 싸움을 걸면서 거기서 이제 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방향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건데 횡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거기서 빅맨이 종적으로 쇄도하는 그러니까 살짝 그거를 동시에 이제 다지선다를 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짧은 패스잖아요. 예전에 이
말하자면 어웨이 스크린, 이 플레이를 받고 이제 서로 멀어지는 스크린은 이게 보통은 MT 사이드, 그리고 위크 사이드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핸들러는 반대쪽에 있고 반대편에서 공간을 벌리는 목표로 많이 썼다면 요즘의 이 와이드 액션은 같은 사이드에서 오히려 스트롱 사이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러가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서로 밀집된 상황에서 서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수비를 한번 모았다가 그 상황에서 수비가 한번 벌어지게 만드는, 사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그 연쇄적인 움직임 그리고 짧은 패스 그 컨셉에도 사실 맞는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한 번의 패스로 어떤 결과값, 여기서 오픈을 만들어야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다지선다를 걸어서 그 상황에서 수비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내리겠다의 리드 앤 리액트 기반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현 트렌드에서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말하자면 MG한 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이 다지선다 상황을 유도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보스턴이 가장 자주 쓰는 게 스페인 픽앤롤이죠. 그렇죠. 많이 쓰는 전술인데 뭐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픽앤롤에서 슈터 한 명이 섞이는 거죠. 네. 그래서 빅맨 수비수를 이제 백스크린으로 건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돌아서 다시 탑으로 나오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사실 그 방향성으로 생각하면 사실 편한데 뭐 전술 이름을 붙이면 이제 뭐 이런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비가 움직이게 만든다. 여기에 또 부합하는 거죠. 빅맨은 골 밑으로 들어가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슈터가 밖으로 돌아 나오고, 그럼 수비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방향을 지금 동시에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균열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틈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카운터로 빅맨이 슬립을 해가지고 뭐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스크린을 건다든지 거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공격을 이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연쇄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함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이제 말하자면 보스턴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비슷하게 쓰는 팀이 말하자면 오클 같은 팀이 있겠죠. 네. 스페인 픽앤롤 또 제일 많이 쓰는 팀이 저는 오클을 생각하는데 오클의 경우에는 또 이거를 이제 보통 가드들이 참여하죠. 그 스페인 픽앤롤에. 그래서 가드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수비수 또한 가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빅맨이 수비하는 대신 이제 가드들이 SGA와 이제 예전에는 알지하죠. 아니면 뭐 슈터들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마크해야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제 공격 세팅을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오클도 동일하게 말하자면 뭐 저는 어드밴티지의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그 고지를 만들어 가느냐, 이 수비가 어떻게 겹쳐서 서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을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후속 움직임을 좀 편하게 세팅을 하느냐, 거기에 좀 목적성이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 뭐 보스턴과 오클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사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모범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결과를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지선다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어떤 공격의 기본 근간이잖아요. 세부적으로 선수 대 선수로 봤을 때도 다지선다가 상당히 필요한데 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반적인 액션들이 다 다지선다를 기본으로 둔다면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선택지가 많은 공격수,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그가 전반적으로 쫓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은 것이 리드 앤 리액트 같아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생각 좀 하고 해. 이런 방향성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번 시즌 가장 의외의 면모를 보여준 팀답습니다. 스바님, 그렇다면 보스턴의 전술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상적으로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제 상대에게 프레셔를 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선수진 특성상 사실 골 밑으로 종적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이 약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포르징기스나 호퍼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엘보우나 하이 쪽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빅맨들이 스크린을 걸려고 이제 기본 세팅에서 거기서 와이드를 한 척하다가 이 선수를 공을 잡고 거기서 이제 카운터로 상대가 압박을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핸들러나 윙 선수가 백도어로 들어가서 이제 블라인드 피그 액션을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역이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플레이가 부츠비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을 맞추지 않았고 애초에 그리고 부츠비치나 가르자가 이제 호퍼드나 포르징기스만큼의 이제 그런 그래비티를 가지질 못하고요. 그리고 케이타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비가 붙질 않겠죠 케이타한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런 측면은 좀 덜 보인다 생각이 좀 들고요. 보스턴한테서.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정석적인 픽앤롤 전개가 많다 생각해요. 이제 케이타나 부츠비티를 쓰는 이번 시즌에는 연쇄적으로 그냥 케이타가 스크린을 걸면서 어떻게 거기서 나가냐 이제 그 문제인데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빡빡하다는 거죠. 진입 과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뭐 대응 전략을 항상 스위치해서 프레셔를 하면 여기는 브라운이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먹혀들어요. 테이텀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맞아요. 화이트도 거기서 고장 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응 전략은 사실 그게 간단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카운터들이 몇 개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뭐 빅맨 쪽에서 그걸 역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보다 뭐 기존의 그 약점 이 압박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더 취약해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라운드 필라전만 보셔도 뭐 그게 잘 드러나지 않나 싶고요. 볼 조자인데 숨도 못 쉬던데. 네. 케이타는 아까 저희가 이제 핑거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타가 거리가 가까운데도 플로터를 던질 때마다 저 친구 손끝 감각에 굉장히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 투풋 덩크 가도 되거든요. 네. 거리가. 근데 플로터를 살짝 올려놓더라고요. 잘 넣으니까 네. 뭐 스킬 비교죠. 스킬 비. 스킬이죠. 아니 생긴 건 진짜 자유투 라인에서 스웨드 덩크 찍게 생겼는데 요새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생긴 거는 정말 이렇게 생겼는데 좋습니다. 그럼 보스턴 전술이 프로에서도 뭐 잘 통할까요? 요거는 뭐 뭐 기본은 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뭐 언제나.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압박에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만약 보스턴이 통과하고 반대쪽에서 닉스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닉스가 뭐 압박을 못하진 않아요. 사실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 아누노비 미칼도 있고 작년에도 그 패싱 레인을 끊는 걸로 잘 통해서 닉스가 이제 우위를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대편에서도 누가 올라와도 결국 이번 시즌 트렌드를 봤을 때 압박을 잘하고 이제 수비 기조가 좋은 팀이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컴파까지 가고 파이널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할 거라서 기본은 하지만 이게 조금 빡빡해지는 상황은 프로 내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스위치와 압박이 보스턴의 카운터라면 이건 모든 팀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역시나 제가 항상 감탄하는 보스턴이 강팀이라는 게 특별하게 보스턴만 유의해야 될 어떤 전술적 구멍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보스턴이 사랑스러운 팀이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스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바님의 응원팀의 상대팀을 응원 중인 분이시죠. 불꽃 앤서님 필리의 대표 전술. 여긴 전술은 되게 많은데 여기 플레이 부분 되게 두꺼워요. 이 팀이. 전술은 어마무시합니다. 네, 한번 가시죠. 일단 그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리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포인트가 사실 필라델피아의 이번 시즌 정체성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동부에서는 손꼽히게 턴오버 유발 잘하고 일선 압박 잘하는 팀이에요. 스턱이 3위입니다. 리그 3위. 네. 예, 그러니까 턴오버 유발 잘하고 그 부분으로 어떻게든 이제 반전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러고 턴오버 관리를 잘하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1라운드에 턴오버 관리를 필라델피아보다 훨씬 잘하는 팀을 만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오버 유발을 잘하니까 나름 보스턴 상대로 지금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엔비드가 오면서 지금 좀 애매하게 꼬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드릴 거고 일단 필라델피아 25, 26 시즌 전술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엔비드 없어도 잘해보자. 엔비드 의존도 한번 낮춰보자. 이게 명확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공수 모두 이 기조를 가져갑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엄청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공격 먼저 말씀드리면 엔비디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거 합니다. 그 프리스턴 오펜스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 시리즈라고 하죠. 네일이나 아, 하이포스트에 네. 빅맨 하나 박아놓고 포인트로 박아놓고 뭐 포인트 오버, 뭐 포인트 언더, 뭐 포인트 어웨이 이런 거 하는 게 필라델피아의 기본적인 무브고요. 여기에서 맥시가 들어가면서 스로우 체이스로 변화하는 이런 패턴이 필라델피아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무브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 있을 때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외곽으로 나와서 스로우 체이스가 뭐냐면 이제 스로우가 이제 볼을 주고 받으러 가면 이제 체이스 그러니까 엔비드가 든 빅맨이 드랙 스크린으로 이제 공간 만들어주면서 이제 볼 주고 받는 이런 거를 스로우 체이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통 필라델피아가 엔비디 있을 때 많이 해요. 그리고 골밑 이제 저 안쪽에서는 폴 조지가 줌 스태거 타고 왔다 갔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바깥에서는 어웨이 터치도 조금 나와주고 뭐 이런 패턴인데 엔비드 없을 때는 이 팀이 완전 다른 전술을 구사합니다. 엠프티 탑을 강조해요. 탑을 비웁니다. 그리고 윙투윙 액션을 가져가죠. 네. 그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시 되는 게 어웨이 액션이에요. 아까 제가 구화에서 어웨이 액션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웨이 스크린 그러니까 볼이 있는 쪽으로 스크린을 받아서 선수가 움직이는.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그 코너 쪽 사이드에서 이제 스크린을 사선으로 받아서 탑 쪽에 있는 볼 있는 선수대로 올라오는 요 스크린이 필라델피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운 플레이어. 요거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필라델피아는 요거를 어웨이 플레이어로 가는 경향이 좀 더 많고요. 여기에 엔비드 없을 때 위브를 많이 섞어줍니다. 그래서 위브 뭐 스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브를 좀 변형시켜서 쓰는 이런 전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엔비드 있을 때는 탑을 채우고 네일을 중시하고 엔비드 없을 때는 아예 네일을 비운다, 탑을 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요것 때문에 맥시가 시즌 중반에 얘기를 했죠. 전술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져서 적응한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즌 중반에 체력 문제로 퍼진 것 같다. 사실 체력 문제는 널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이버슨 엔트리라고 하죠. 아이버슨 컷을 받아서 엔트리 패스 받아주는 네. 이런 패턴들로 포스트업을 좀 살린다거나 줌 스택으로 이 돌아 나와서 코너에서 이 엘보나 윙으로 올라와서 이제 볼 받아가지고 1대1 한다거나 3점슛 던진다거나 이런 패턴들로 좀 폴조지 살려주는데 요건 엔비디 있을 때 없을 때 다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공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엔비디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드랍 커버리지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기반으로 드랍 커버리지하고 페인트 좀 패킹하는 팀입니다. 원래 널스의 메인 전술도 페인트 패킹이고 당 리버스 시절에도 심지어 드랍 커버리지 했던 팀인데 그렇죠. 엔비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엔비드 없으면 수비 무너지는 거는 원래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일상이어도 원래는 한 20경기 정도 무너졌는데 저 지난 시즌에 결정적으로 엔비드가 없어서 이 수비가 그 전 시즌 11위였던 수비가 26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널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엔비드 있을 때도 이 수비를 해보고 엔비드 없을 때도 이 수비를 해보는 그러니까 수비 시스템을 엔비드가 있으나 없으나 어느 정도 굴러가는 수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포인트를 하고 여기에서 폴 조지를 조금 더 커맨더로 중시해보자 이런 컨셉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뭘 가져왔냐면 강력한 일선 압박과 네일 핀치라는 방식을 가져오고 여기에 플랫 헤지를 섞어줍니다. 근데 이 플랫 헤지가 앳더 레벨이라고 보통 불러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 헤지 이렇게 보셔도 돼요. 블리츠보다는 조금 그 밑에 쳐져서 센터가 약간 어그레시브 드랍 혹은 뭐 소프트 헤지처럼 약간 드랍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 이제 가드랑 수비 연계하는 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는 컨테인을 하는데 컨테인은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돌파할 때 따라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 컨테인 할 때 덴버 너게츠 요키치 같은 경우는 손질하죠. 그렇죠. 근데 필라델피아는 따라가면서 체이스 다운 불러갑니다. 이게 엔비드의 특징을 살려준 거고 백업 빅맨으로 아덴보나 있잖아요. 얘가 다른 거 다 못하는데 딱 하나 정말 잘하는 게 이 체이스 다운 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살려서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드러먼드가 아니라 아덴보나가 엔비드 없을 때 주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일선 압박, 네일 핀치, 플랫 엣지 이렇게 가는 거고 네일 핀치라는 건 핀치라는 게 이렇게 좁혀주는 동작이에요.
좁혀주는 동작인데 컨테인하는 빅맨하고 가드가 이렇게 좁아주면서 수비가 가드를 볼 핸들러를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랩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핀칭을 필라델피아가 많이 해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스위치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스위치 내비둡니다. 내비두고 다시 내핀칭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몰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체이스 다운 블락으로 블락하고 그렇게 하니까 스탁이 3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드 중에서 그 탑이라고 보는 게 화이트잖아요. 그쵸. 블락에서 탑이. 근데 스탁으로 보면 맥시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맥시가 가드 중에 1위 찍을 거예요. 스탁으로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맥시가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엣지콤 들어오고 엣지콤이 요거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벤치에는 그라임스 있고 사실 이런 수비에서는 2선에서 커맨드 역할 해주는 선수가 중요한데 폴 조지가 요걸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실 보스턴 시리즈에서 엔비드가 왔을 때 4차전에 박살난 이유가 네일 핀칭하고 컨테인하고 이 플랫 엣지 하던 팀이 갑자기 드랍백을 했거든요. 엔비드 오고 엔비드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드랍백 하니까 그냥 쉽게 보스턴이 공격 풀어가면서 사실 4차전에서 완전 망했고 오늘은 그나마 드랍하고 원래 기조인 이 플랫 엣지가 좀 섞이면서 수비가 그나마 저번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보스턴에도 당황했어요. 아 바뀌면서 아니 엠비드가 오면서 이제 거기 네.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원래 하던 걸 하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저게 되네. 이런 이거는 거죠. 진짜 재밌네요. 이 스톡 순위가 네. 어떤 에너지나 상황 반응에서 온 결과가 아니라 네. 뭐 컨테인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었던 거라는 게 네네. 필라델피아 수비가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선수의 이 어떤 스탁 생산 능력 같은 거는 사실 그 선수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전술 세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에서 어떻게 세팅을 받느냐와 마찬가지로 수비에서도 이 선수가 어떻게 세팅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 시즌 그 팀이나 전술에 따라서 같은 선수도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그 부분이 정말 포인트 같아요. 수비에서의 롤 지정. 네. 이번 시즌 맥시가 수비 못한다는 얘기는 진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필라델피아에 바뀐 전술 때문이라 보고요. 그러고 필라델피아가 그러면 이렇게만 들으면 수비 되게 잘할 것 같은 팀인데 아니거든요. 한 시즌 평균 정도 해요. 리그 평균 정도 한 16위 아마 15위 이 정도 할 건데 폴 조지 뛸 때 그나마 좀 잘해서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수비를 하면요 필연적으로 너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는 게 보통 빅윙이고 요즘 리그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일선으로 나올 때 빅윙들이 수비 리바운드 해주는 게 트렌드예요. 로우 태그 들어와서 필수죠. 한번 막아주고 태그하고. 근데 필라델피아 빅윙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브레는 빅윙은 아니거든요. 빅윙이 없네요. 발로우랑 워커 썼는데 투웨이였던 애들이잖아요. 그 얘들이 그나마 잘했어요. 잘해서 공격 리바운드에 공헌을 좀 해서 공격 리바운드가 필라델피아가 11위 하는데 큰 공헌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얘들 수비 리바운드 진짜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수비에서는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비 리바운드 퍼센테이지가 2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만 만나면 와 수비 리바운드 진짜 못하네요. 공격 리바운드 미친 듯이 잡습니다가 사실 필라델피아는 그걸 감수하고 수비하는 겁니다. 보스턴 시리즈에서 원래는 우브레를 벤치에서 쓰던 팀이에요. 근데 우브레 갑자기 주전으로 올렸잖아요. 필라델피아가 수비 리바운드 포기한 거예요. 그냥 발로 써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커버하던 거 포기하고 잘하는 것만 할게. 그러니까 도박을 건 거고 그렇죠. 그 도박이 그나마 좀 먹혀서 2번이라도 이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브레가 올라오니까 벤치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프리차드한테 완전 털리면서 벤치 마진 미친 듯이 벌어지는 막 벤치 마진 플러스 20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약간 필리의 카운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 걸까요? 뒤에 얘기하면 조금 더 네.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 필리 그러면. 전술들 카운터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컨셉으로 보면 공격에서 필라델피아 수비로 필라델피아 괴롭히기 가장 좋은 건 심플해요. 보통 필라델피아가 3위 존 디펜스에 진짜 약하거든요. 네. 예.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포인트 액션은 일단 엔트리 패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일로. 그렇죠. 그거 막으면 꼼짝을 못 하고요. 엔비드 있을 때. 그래서 엔비드가 보통 윙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헛짓하다가 망하죠. 그렇죠. 예, 그러고
엠프티 탑도 이게 진짜 웃긴 게 윙 투 윙으로 볼이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위 오펜스처럼 이 탑을 점거를 해버리면요 수비수가 볼하고 선수 무브가 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라델피아가 풀어갈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원래 풀어주는 게 엠비드여야 되는 거, 엠비드 없을 때는 맥시나 엣지콤이 풀어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엠비드 없을 때는 이제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폴 조지의 포스트업인 거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만 사실 좀 약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명확한 약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탑 정거에 진짜 약하다. 그래서 히트 만나서 히트가 3위 존오패스 혹은 뭐 212 존오패스 쓰면 박살나고 그리고 코너 3점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 팩라인 디펜스 쓸 때 코너 공략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 말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공략하려면 탑 정거하면 되고 코너 던지게 내비두면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냥 알아서. 코너 막 드러먼드가 쏘고 이러니까요. 그 드러먼드가 1위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코너 3점. 예. 제가 경기 볼 때 풀게임 볼 때 근데 드러먼드가 유독 잘 넣긴 합니다. 잘 넣어요. 예. 요즘 던질즈만도 들어가요. 요즘 장난 아닙니다. 프롭에서 더 잘 넣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롭에서도 여전히 잘 통할까요? 필리? 뭐 이거는 뭐 사실 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스퍼스 얘기할 때 비교가 될 거지만 필라델피아는 트렌드 살짝 벗어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저희 회식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시피 원래 트렌드를 살짝 벗어난 팀들의 공통점이 잘 하려면 이 중심이 되는 코어가 탑 5급 그러니까 MVP 컨텐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트렌드를 살짝 벗어나도 그 선수들이 그 벗어난 틈을 메워줍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전 웬바냐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루카 돈치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근데 이번 시즌 엠비드는 전성기 한 80% 정도 되는데 80% 완전히 올라왔을 때도 2차 스텝 보면 한 탑 10에서 15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맥시는 그냥 딱 탑 20위급 선수죠. 한 15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는. 이 둘이 중심이니까 MVP 컨텐더급의 선수들이 틈새를 메워주는 요걸 요 둘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위치 끌어올리는 거 공략이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수비 위치를 이제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 할 때 옛날 같으면 엠비드가 막 미친 듯이 들어가 다 찍어버리겠죠. 블락으로. 그렇죠. 안 되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탑 메울 때 엠비드 있어도 내일에 엔트리 패스 못 받으면 나와서 뭘 어떻게 못하고 무너지죠. 근데 옛날 엠비드 로즈 스텝 받으면서 그 아이솔레이션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될 때는 이거 안 통해요. 네. 근데 지금은 엠비드가 아이솔레이션을 못 하잖아요. 로드 스텝을 못 밟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보스턴 상태로 지금 2승한 게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좀 많이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팀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될 리스크죠. 뭐 그 선수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는 네. 그리고 그 선수의 특정 플레이와 위치로 어떻게 보면 플레이북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제 기능을 못할 때 뭐 사실 필라델피아는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조엘 엠비드는 사실은 정말 재능이 좋은 선수잖아요. 네, 뭐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븐멜로님 미네소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전략 좀. 네. 사실 지금 앞서 언급해주신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에 비해서 미네소타의 그 팀 오페스의 정교함은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팀 순위나 아니면 이 팀이 이제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이런 업적에 비해 이길 때도 볼 흐르면 되게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의 전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런지 이 팀의 이제 로스터 구성이랑 좀 특징적인 요소들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그렇죠. 구성부터 봐야죠. 네, 먼저 일단 엔트의 스코어링 재능 이거는 사실 뭐 거의 탑 5급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엔트의 재능에 기반한 이 엔트의 맨파워에 기반한 그래비티 그리고 자신의 그 동포지션 매치업보다 피지컬이나 속도에서 좀 우위가 있는 리드와 맥다니엘스의 그 캐치앤슛, 캐치앤드라이브 이지선다. 요게 좀 다른 팀에 비해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랜들의 이제 분리볼과 킥아웃을 섞은 그런 것들. 사실 그런 어떤 것들. 네, 그런 어떤 것들. 이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도 그 다음 경기에 자기 활약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 타입의 선수거든요. 네. 그 랜들의 이번 시즌이 다소 아쉬운 게 저번 시즌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와 매치됐을 때 링커로서 활약이 되게 괜찮았는데 이게 덴버와 레이커스의 타입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는 사실 분리볼로 헌팅하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 오펜스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냥 득점 볼륨 자체에서 끌고 가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에서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고베어 이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무서운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무대일수록 이 선수의 공격에서 써먹기가 되게 애매해요. 일단 숏롤이 안 되고 또 공 캐치도 이제 볼 캐치도 많이 흘리다 많이 보니까 흘리죠.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써먹으려면 진짜 드리블을 아예 없이 피켄롤 마무리, 그러니까 피니셔 역할, 그리고 상대 드랍 수비수 뒤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네, 엘리우 피니시를 하는 뭐 그 정도만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튀어나온 세컨 찬스 풋백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보스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허점이 되게 많고 다지선다를 강요하기가 되게 애매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의 메리트를 가장 살리기 위해 첫 번째 쓰는 게 픽 지점을 최대한 로고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하이 픽앤롤 그리고 겟 액션 요렇게 요걸 진짜 많이 쓰는데요. 특히 엔트가 볼을 잡고 엔트에게 흐름이 좀 타 있을 때는 진짜 거의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트의 장점이 일단 리그 최정상급의 효율과 볼륨을 가지고 있는 3점 풀업 그리고 요걸로 이제 수비를 끌었을 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폭발적인 리머텍 네. 이 두 개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이 픽 지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유가 엔트한테 슈팅 공간도 주지만 엔트가 높이 뛰기 선수 혹은 멀리 뛰기 선수처럼 도약을 위해서 도움닫기 지점을 마련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겟액션을 진행을 하고 또 상대 빅맨을 스크린 레벨 부근까지 이제 끌어낸다. 만약 이제 상대 수비가 이제 스크린 레벨 에터 레벨까지 이제 온다 하면 그대로 이제 리머텍을 해주고 가속 구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올라오는 게 늦으면 그대로 풀업 3를 던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메인 핸들러인 엔트에게 가장 많이 써주는 액션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다니엘스와 리드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맥다니엘스가 코너에 주로 위치하다가 랜들과의 핸드오프 혹은 이제 핀 다운 스크린을 받고 컬컷으로 바로 이제 리머텍을 노리는 득점인데 맥다가 조금 나아진 거는 일단 슈팅의 개선도 있지만 이 선수가 어설프긴 하지만 리드 앤 리액트가 됩니다. 네, 자신의 몸을 일단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반응이 좀 늦다 싶으면은 그래도 슛을 좀 올라가고 네, 조금 온다 싶으면 어차피 자기가 보폭이 워낙 길고 네. 이제 리치도 좋다 보니까 그대로 첫 스텝 올라가지고 괜찮죠? 첫 스텝이 저는 리그에서 진짜 손꼽힐 만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리드도 비슷한 역할인데 리드가 조금 다른 거는 리드는 슈팅이 조금 더 좋고 워낙 이제 올라가는 릴리즈가 빠르다 보니까 백스크린을 받거나 스윙 패스 돌린 거를 마지막에 받아서 수비가 늦었을 때 코너 3로 바로 던져버리는 조금 더 간결한 공격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빅맨이 액션에 그 같이 섞여야 뭐가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고베어를 아예 배제해놓고 액션을 진행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팀 내에서 고베어가 그래서 그 카일 앤더슨 영입할 때 사실 자기가 막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드디어 막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왔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경기를 지켜본 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볼을 흘리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기가 무섭죠. 네. 그러고 다만 이제 고베어를 조금 칭찬할 수 있는 수비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자면 이 팀의 수비 플랜은 사실 전적으로 고베어를 믿는 수비입니다. 앞선 수비가 절대 뛰어나지 않아요. 네. 디빈첸조와 엔트의 공통점은 수비가 자신에게 잡혔을 때, 그러니까 온폴 디펜스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엔트는 심지어 2번 혹은 3번까지도 견딜 수 있는 피지컬을 나름 가지고 있어요. 범핑은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선수 모두 오프볼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 스크린 대처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벗겨졌을 때 고베어 드랍 수비 수인 고베어에게 처져 있음에도 이 선수가 들어오는 핸들러 혹은 플로터를 던져버리는 핸들러를 단독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평균 이상의 수비팀이 된 거는 진짜 전적으로 고베어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카일 앤더슨이 영입된 후로는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제가 기대한 것만큼 많이 쓰이진 않지만 조금 매력적인 스위치 기반의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카일 앤더슨이 장점은 이 선수가 키에 비해 리치가 되게 길고 별명이 슬로모지만 수비에서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혹은 백 스텝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레벨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에터 레벨까지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스위치 기반을 많이 해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보면은 이 선수가 프리차드 혹은 화이트와의 미스매치 그를 다 견딥니다. 네, 풀업
리머텍 다 견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베어일 때는 고베어가 이제 5번일 때는 고베어를 전적으로 믿는 드랍 수비를 하고 랜들이나 이제 카일 앤더슨이 빅으로 나올 때는 스위치 기반을 한다. 그래서 스위치가 한번 이뤄진 후에 그 뒤에서 되게 분주하게 자기 사이즈대로 매치업을 찾아가면서 스위치를 하는 그런 디펜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카일 앤더슨도 마침 저는 이제 봤는데 네. 이 어깨 라인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쵸. 원볼 디펜스 할 때 그게 굉장히 충실하게 잘 따라가고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저게 되는 선수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던 게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미네소타 공격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공격들의 어떤 카운터성의 수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한테 도약 공간을 안 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엔트의 겟액션이나 하이피켄롤시에는 센터의 빠른 해치 앤 리커버리 그리고 센터가 해치하면서 버려놓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핸들러가 스크린에 걸려 있더라도 빠르게 복귀를 하는 네 그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수비의 코어 라인 그 척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좋아가지고 미네소타가 체급에선 나름 앞설 수 있지만 잡혔던 게 사실 올랜도거든요. 네. 올랜도 2번 다 졌는데 제일런 석스와 웬델 카터 주니어의 투맨 디펜스가 너무 좋았어요. 고베어가 사실 공을 잡았을 때는 좀 어리버리하지만 스크린은 되게 잘 거거든요. 네. 고베어의 스크린 그리고 리스크린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제일런 석스가 처음에는 엔트의 그런 돌파를 의식을 해서 언더로 빠졌다가 한 번 다시 걸었을 때는 또 파이트 스루를 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네, 고 오버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핸들러의 부지런한 수비 그리고 빅맨도 드랍 수비수도 최소한의 그런 소프트 해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민함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도 사실 맥다도 이 선수가 온볼 공격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첫 스텝이나 첫 범핑이 막히면 되게 당황을 해요. 이 선수가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투드리블 이상 치면 효율이 급락하고 턴오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경기가 사실 플레이오프 5차전 제가 가장 화가 많이 났던 맥다니엘스가 턴오버를 몇 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완전히 혼자 경기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약 공간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상대 코어 라인이 그만큼 디펜스가 좋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3명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하더라도 보스턴처럼 그렇게 좀 능수능란하게 그 약점을 공략하는 그런 힘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 시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경기로는 레이커스와의 경기였는데 이때 레이커스가 존 디펜스를 되게 섞으면서 진짜 엔트의 첫 진이면 막았는데 팀이 완전히 공격이 안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엔트의 이제 선널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핀치의 경기 조정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참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게 허점이 참 많은 팀입니다. 근데 파생 여지를 막아주면 사실은 뭐 팀에서 대응하기가 사실 힘들긴 한데 그 어쨌든 앤트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폭발력이 있는 선수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레벨의 선수도 요새 좀 귀해서 그렇죠. 이 정도 얘한테 시야도 기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감독이니까 저는 이제 앤트맨한테 그때 제가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 앤트맨한테 할리버튼 패스 있으면 MVP 아니냐고. 그렇죠. 네. 그럼 그냥 그거는 너무 이제 선수가 MVP가 레벨이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저는 핀치 감독의 좀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이번 시즌 트렌드가 그거죠. 플랜 B를 잘 짜는 감독들이 각광을 받고 맞습니다. 플랜 A에만 집중하는 감독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핀치도 전형적인 플랜 A형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네. 앤트맨의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 그게 그 감독의 가장 큰 덕이죠. 그렇죠. 덕장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여전히 잘 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통하고 있는 건 사실 덴버라서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덴버가 저는 코어 라인이 약하니까. 네, 플레이오프권 팀들 중에 코어 라인이 가장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크리스찬 브라운이 가장 과대평가 받고 있는 수비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이 선수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 온볼 공격수를 완벽하게 락다운한 기억 단 한 번도 없고요. 팔도 좀 짧죠. 네, 팔도 짧고 그리고
스트렝스가 그렇게 좋아서 범핑에 완벽하게 견디는 디펜더도 아니고 또 첫 스크린에 말도 안 되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트에게 털리는 건 당연한데 사실 4차전에 도순무에게 43점을 준 거는 크리스찬 브라운의 공이 아주 매우 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도순무의 그 사실 1번으로는 택도 없는 핸들링인데 네. 스크린에 워낙 빠르게 지워지다 보니까 음. 이 선수가 편하게 원드리블을 밟고 뱅크샷 플로터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거든요. 리듬을 잡을 수 있게 두는 거죠. 그쵸. 딱 네. 미네 애들이 비슷한데 앞에 가속할 공간을 주면 거기서는 참 잘해요. 근데 그거를 틀어 막으면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데 덴버가 그거를 요키치나 이제 옆에 수비진들이 앞선도 못 해주고 뒷선도 요키치 발렌슈나스로 무슨 공간을 점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덴버가 사실 옛날에 KCP 고든 요키치 요 라인 있을 때 KCP가 POA 디펜스 하면 그 요키치가 이제 플랫 엣지 하고 컨테인 해주면 그거를 고든이 이제 뒤에서 로우맨 태그하면서 그 커버하는 요 수비가 최고였는데 네. POA 디펜더가 없으니까 지금 드랍하잖아요. 네. 요키치가. 그러니까 수비 무너지는 거고 요키치 단점 드러나는 거고. 근데 POA 디펜더를 덴버가 이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계속 영입을 안 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또 이 매물이 없어요. 워낙. POA 맞습니다. 디펜더가 귀하고 웬만하면 갖고 있는 팀들이 안 내놓기는 하죠. 성장시켜야 됩니다. POA 디펜더는 저는 앞으로 팀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네.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약간 이미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 다이슨 데니엘스라든지 제이든 그쵸. 맥다니엘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너무나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 부분을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덴버처럼 들통이 난다 할까요? 그렇죠. 예, 체감 그 본인들이 공백을 느끼게 되니까 좀 구단 차원에서 항상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구단 차원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앞으로. 근데 이제 POA 디펜더 하면 또 딜레마가 POA 디펜더가 가능한 급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또 공격 코트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의 공격력과 그런 핸들링 이런 그렇죠. 거를 가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의 이제 젤런 클락도 사실 쉐이를 되게 몇 경기 잘 막아서 각광을 받았지만 이 선수가 공격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코트에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좋은 예시로는 저희가 이제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보유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죠. 저는 다이슨 다니엘스도 그 수비력 하나로 4년 백미를 받았는데 저는 그 딱 경계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 코트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마이너스를 맞습니다.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POA 디펜더가 당연히 필요한 걸 알지만 팀 차원에서도 이게 참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C급의 선수 구성, 그러니까 루돌트를 두더라도 뭐 이렇게. 근데 루돌트 3점이 좀 올 어떤가요? 시즌은 조금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능가하는 수비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뭐, 이번 시즌의 수비력 자체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호크의 경우에도 보이듯이 한 명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생각해요. 팀이 드리블 치지 마 하는 애가 한 명 정도는 있어도 그쵸. 뭐 미네소타도 공 잡지 마 하는 고배어 한 명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고 가드가 백코트 라인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POA 디펜더는 그쪽에서 나와줘야 확실하게 부담이 덜 이게 약간 내리 적용으로 그냥 그 부담이 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요즘 나오는 작은 가드 문제죠. 일본이 맞아요. 이제 작은 가드면 뒤에 애들이 그만큼 이제 부담이 가면서 맞습니다. 그 작은 가드들이 뻘컵을 해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요 그렇죠. 파이트 스루랑 범핑에 버틸 수 있으면 좀 작아도 살아남는 거고. 예, 사실 플립이 선호되는 현상에서 작은 가드들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비에서는 또 그만큼 단점이 부각되는 거니까요. 예, 요게 이제 딜레마죠. 어떤 면에서. 스위치는 아무래도 좀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파이트 스루를 해낼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저는 파이트 스루가 점점 각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각 패널 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시는 팀들 좀 다뤄볼게요. 스바님, 디트로이트 한번 가시죠. 디트로이트 대표 전술 뭐죠? 이거 소닉님이 던져놓고 튀었는데 얘네 막 호크 전 그 왜 호크 액션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쓰고 이런 것 같던데. 우리가 지금 아까 다지선다 얘기를 했고 플랜 B 얘기를 했잖아요. 디트로이트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없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감독이 JB 비커스태프거든요. 플랜 A를 굉장히 잘 짜고 딱 그거를 하는데 이제 액션들도 보면 다지선다가 아니에요. 조금 빈티지하다 하죠. 네. 좀- 모두가 알고 있는 뭘 예. 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팀들이 뭐 더 잘하고 못하는 팀 그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팀과 이제 조금 예전 팀으로 분류되는 그거를 좀 나누어 보자면 요즘 팀들 분류되는 보스턴이나 오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구도 자체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션의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다지선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카운터를 친다로 들어간다면 디트로이트는 우리는 여기서 공이 어디로 갈 거야를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세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전과 요즘의 그 차이를 어떤 면에서는 또 보여준다 생각해서 한번 언급해 볼 만하고요.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수비나 아까 얘기한 리바운드로 이제 메꾸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정규에 훌륭한 성적을 거둔 건데 하필 이제 올랜도를 만나가지고 본인의 장점인 리바운드가 올랜도 사이즈 상대로 잘 안 되고 오히려 올랜도의 손질 상대로 본인들이 턴오버 더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말려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공격으로 들어간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커닝햄의 픽앤롤 세팅이 있겠고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선수의 집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트 위에 공을 잡으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는 한 명 딱 보이죠. 아사르 탐슨. 이게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는 배제해 놓고 그럼 나머지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낼지인데 뭐 커닝햄 듀란의 픽앤롤이 대표적이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이게 덩컨 로빈슨이 스크린을 받고 나오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팀들은 이제 45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이드 액션 식으로 이제 어웨이 스크린을 받고 그러니까 어웨이 이런다 플레이어를 받고 이제 조금 벌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예전에 이제 팀 말하자면 슈터의 예전 활용은 그런 짧은 동선보다는 좀 더 길게 코너에서부터 플로피성? 다운 스킨을 받고 올라오는 그런 플로피성의 움직임이 말하자면 예전의 액션이죠. 근데 그런 디트로이트는 전형적으로 이제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줌 액션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다운 스크린을 받고 코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탑에 듀렌 같은 빅맨이 공을 잡고 있으면 거기서 핸드오프로 한번 건너받는. 그래서 코너에서부터 가속을 받고 던컨 로빈슨 같은 슈터가 올라와서 거기서 가속을 받은 채로 이제 틈을 만들어서 근데 목적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지선다보다는 던컨 로빈슨에게 공을 줘서 슛을 쏘게 만든다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좀 전통적인 그 슈터 셋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말릭 비즐리나 아니면 올해 덩컨 로빈슨, 케빈 허터 같은 선수들이 필수적으로 이 팀에는 구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전술을 그리 선호 안 하는 팀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오프 스크린 슈터들을 그래서 데리고 있지 않은 추세인 팀들도 그래서 생겨나는 거고요. 많죠. 그 차이라고 뭐 보면 되고 근데 비커스태프 농구에서는 이 말하자면 조금 이 클래식한 이 슈터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줌 액션이 아니면 시카고 액션이나 그렇게 코너에서부터 달려 들어와서 가속을 받고 3점을 던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커닝햄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스크린이 형성이 되고 빠져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텨줘야 되니까 커닝햄이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좀 스트렝스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왜 그래서 보면은 힘 좋은 가드들이 탕탕탕탕 하면서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레리 브라운 감독이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그때 마크 잭슨이었죠 아마 네. 인디애나에서는. 네. 백다운 전형의 그쵸, 그쵸. 등딱형 가드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등딱을 하면서 볼킵을 해주면 레지 밀러 같은 선수들이 달려서 나와서 동네 한 바퀴죠.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었죠 아마 에릭 스노우하고 네, 아이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필라델피아는 그거를 이제 그 플로피 액션보다는 이제 아이버슨 컷으로 컷으로. 많이 아이버슨 한 컷. 거고. 네. 2점 라인 안 네. 쪽. 아이버슨 컷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조금 효용 가치가 있다고는 느껴지는데 이 플로피성의 액션들은 점점 좀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사실 플로피는 좀 많이 죽었지만 쓰이긴 쓰이는데 그게 이게 디트로이트처럼 쓰는 팀보다는 보통은 이제는 스택 가드들의 뭐 아이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줌도 줌 액션도 줌 스태거를 보통 많이 쓰죠. 많이 써가지고 모션 스트로크나 줌 스태거 계열로 많이 써서 이제 그게 단순하게 슈터의 슛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대1 찬스를 그렇죠, 만들어주거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디트로이트는 이걸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쓰니까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요즘 개념하고 좀 똑같은 줌을 써도 좀 다르다. 그렇죠. 예, 마무리가 다르다. 이렇게 아까 볼수 얘기한 있는 그 거죠. 목적성 면인데 줌 자체는 워낙 많이 쓰잖아요. 여전히 쓰는 팀들은 네. 여전히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맥시 같은 이런 가속 좋은 가드들이 가속을 받고 이제 들어갈 틈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다른 팀들이 쓴다면 여기는 그냥 덩컨 로빈슨의 슛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굉장히 그쵸. 단도직입적이죠. 어찌 그쵸. 보면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전술을 이해하기에. 맞습니다. 외우기는 좋을 복잡하지 것 않죠. 같아요. 네, 네. 근데 복잡하지 이제 않죠. 상대 팀도 외우기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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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에는 참 편한데 플레이오프로 가면 상대 팀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뭐랄지. 아까 세븐멜로님이 얘기해주신 그 컨셉과 매칭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 데리고 이 심플한 전술 쓰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이 베테랑들이 선호되는 현상과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클래시컬한 농구를 하는 팀일수록 이 옵션이 중요하고 아, 그렇죠. 예, 이 베테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토바야스 해리스가 베테랑이지만 그만큼 해주질 못한다고 보고 이 옵션의 부재는 좀 너무 뼈 아프게 느껴지죠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죠. 네. 사실 해리스는 파상이 아예 없는 스타일이고요. 커리어 내내. 예, 그러니까 이 점을 넣어주면 땡큐인 스타일이고 제가 그래도 디트로이트를 이것보다는 좀 높게 봤던 게 데니스 젠킨스가 그 커닝햄이 쉬는 한 10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커닝햄의 이첫 번째 액션이 막혔을 때 반대쪽 위크 사이드에서 두 번째 액션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뭐, 보니까 네. 팀 체급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네, 맞아요. 거기가 좀 한계로 딱 간 부분이고 젠킨스 카드를 회심의 카드로 쓴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망하는 순간 그냥 연쇄적으로 망했다고 답이 보이기도 없죠. 해요. 네. 네. 사실 뭐 운이 좀 없는 게 원래는 이제 아이비의 조금 얼리 오펜스나 피스톨 세팅이나 그쵸, 이런 피스톨, 거를 그쵸. 썼던 건데 거기서 이제 그쵸. 그게 참 잘 안 풀리면서 네, 아이비가 목사님이 되실 네. 줄은 정말 누구도 이거는 몰랐으니까. 좀 디트로이트한테 약간 동정표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수의 그런 식으로 이탈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냥 사실 피스톨 액션은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셨을 정도로 네. 저는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이었다고 보는데 맞아요. 사실 빠른 선수가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디트로이트에서 그래서 올랜도 상대로 조금 안쪽에서 그냥 버티면 좀 이제 불리한 그런 양상이 좀 생겨나는 거고 아니 뭐 허더 영입한 거를 욕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 허더 영입할 당시만 해도 아이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허더 아니 영입은 허더 반대 급부가 와이드예요. 그런 거예요? 네. 시카고에서 그러면 오면서.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건가요? 아 근데 그거라도. 아이비를 네. 남겼으면 더 큰일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어쩔 수 없어서 허더를 선택했다고 봐야겠네. 네. 근데 뭐 허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더는 있어야 돼요. 네. 비커스태프 농구를 하려면. 아니 저는 그래서 데드라인에 키온테 조지 같은 선수 좀 노려봤으면 했어요. 음. 사실 근데 아쉽죠. 아 근데 네. 키온테 같은 선수는 유타가 아직은 팔찌는 매우 미지수라서 뭐. 그러기는 하죠. 네. 그리고 키온테 같은 선수들 잘못 물면 오히려 기존 장점인 수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건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를 보면 그래서 좀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그 이 옵션 얘기도 했는데 이 옵션이 토바이스일스 아니면 두렌이잖아요. 이 선수들 3점 라인 밖에서 잡습니까? 아니죠. 토바이어스는 잡을 수 있는데 잡고 쏘죠. 거기서 들어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엘보우 세팅을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금 전통적인 거의 펀치 세팅 이런 것도 좀 나와요. 거의 2K 요즘은 아. 2K를 할 때나 조금 보이는 네. 그런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술들이 안 쓰는 팀들이 좀 있는 거는 말하자면 포스트에서 잡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다지선다를 만들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엔트리를 넣으면 거기서 액션이 끝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플로우를 이어나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빅맨을 스크리너 역할로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근데 디트로이트는 플로우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공을 어디에 투입한다 같은 그런 방향성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구도보다는 어떤 결과값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들 엘보우를 점거하고 공을 받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토비는 해주긴 하지만 이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뭐 앤서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두렌이 정규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했는데 그쵸. 거기서 잡고 이제 1대1 많이 했죠. 예, 이제 로우 궤더로 이제 하나 둘 들어가서 이제 어깨로 밀고 이제 레이업 넣는 그게 굉장히 잘 됐는데 프로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참 알기가 어려운데 건강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이슈인 건지 어쨌든 그게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올랜도 상태로. 뭐 올랜도 수비도 있겠지만 두렌 상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많이 플레이오프에서 꼬이지 않았나? 네. 뭐 말씀해주신 듀렌 그리고 저는 센군도 여기에 좀 그렇죠. 꼽아보고 요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플레이오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요키치도 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는 거기서 들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들어가지만 뭐 공간을 어떻게 점거하는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제 분석이 가능한 단계까지 다른 팀들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불꽃앤서님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준비하셨습니다. 스퍼스 네네. 대표 전술 뭘까요? 일단 스퍼스 전술 딱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스퍼스 하면 전통적으로 가드와 센터의 조합을 가장 잘 쓰는 팀이잖아요. 이 팀은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는 팀이었고 포포비치 에어리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포포비치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션 오펜스, 그렇죠. 예, 모션 뭐 위크, 모션 스트롱, 모션 루프 이런 거 많이 썼고 그리고 해머 많이 썼죠. 네. 예, 킥아웃해서 코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피니 스크린 받아서 공간 만들었을 때 3점 던지는 이런 방식 많이 썼는데 이것들을 썼을 당시에 목적성은 명확했어요. 덩컨이라는 포스트업을 잘하는 빅맨이 있으니까 로우 포스트에 공간을 만들어주자.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웬바냐마는 덩컨하고는 다르죠. 얘는 가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포스트업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주긴 어려워요. 대신에 슛이 좋고 딥스리 잘 던지고 미들풀업도 되고 그러고 이 사이즈 길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길이를 이용한 외곽에서부터 길이를 이용한 움직임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덩컨하고 구동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똑같은 전술들을 쓰지만 그 전술이 외곽에서 나와서 엘보에서 볼을 잡게 만들어주는 요거를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엠프티 페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엠프티 페인트를 만들고 다운힐 가드 3명이 그 엠프티 페인트로 돌진하게 만들어준다. 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크리스 폴이 있을 때 요거를 좀 잡았지만 다운힐 개념은 없었다면 이번 시즌은 명확해요. 팍스, 캐슬, 하퍼 요런 애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뛰어 들어가 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웬바냐마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이 모션 오펜스를 쓰는데 모션 오펜스를 그냥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셋 오펜스도 트리거로 많이 씁니다. 혼즈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 전술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 게 모션에서는 모션 스트롱 많이 쓰고요. 좀 스태거 스크린이죠. 스태거 스크린을 활용하는 모션 스트롱에서 웬바냐마나 그 이제 가드들의 아이솔 돌파를 만들어주는 움직임 요거 많이 쓰고 요 팀이 기본적으로 위크 사이드에 항상 코너 슈터를 놓거든요. 윙들이 그 개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피스톨 해머 많이 씁니다. 피스톨 액션에서 웬바냐마가 그 다운힐 가드랑 핸드오프 주고받을 때 이 들어가던 애가 해머 액션으로 킥아웃 빼서 윙에서 그 코너에서 3점 던지는 요거 많이 쓰고 피스톨 와이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걸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아이버슨 엘보 인버티드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웬바냐마를 이제 엘보에서 공을 잡게 만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인버티드 스크린을 아이버슨 컷으로 웬바냐마한테 주는 거예요. 인버티드 스크린을 엘보에서 주면 웬바냐마가 그걸 타고 아이버슨 컷을 해서 엘보에서 볼을 잡습니다. 윙투윙으로 보통 아이버슨 컷 하는 거죠. 그래서 웬바냐마가 거기서 볼을 잡게 만들어주고 웬바냐마가 엘보에서도 밀려날 때가 있어요. 네. 요럴 때 이 팀이 컬컷 많이 쓰거든요. 네. 그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웨이 스크린하고 조합해서 웬바냐마가 어웨이 스크린을 타고 컬컷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보통 어웨이 컬 5라고 해요. 웬바냐마가 5번이니까. 네. 요 움직임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운힐 가드들과 웬바냐마의
그 조합을 살리고 코너에 있는 슈터들이 3점 넣는 것까지 조합해주는 방식 요거 많이 쓰고 여기에서 변수 창출이 좀 필요할 때 무지성으로 플러터 잘 던지고 힘 좋은 켈든 존슨 식스맨으로 써서 이제 변수 창출해주는 거죠. 이 팀은 그래서 변수 창출까지 좀 완벽하게 조합이 좀 돼 있다고 봐요. 트렌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난 트렌드를 굉장히 클래시컬한 전술을 모던으로 바꿔서 살렸다. 전 그래서 이번 시즌 스퍼스 보면서 감탄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이런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너무 소름 돋게 좋은 포인트가 이런 재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팀 컬처에 깊게 박혀 있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재해석한 거죠. 선수와 상황에 맞게. 이건 전 너무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결과까지 이어지니까 미치 존슨이죠. 네, 미치 존슨은 좀 약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감독은 뭔가 팀의 컬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켈든 존슨 식스맨상 받는 것도 전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스퍼스 경기 너무 좋아요. 스퍼스 조금 저도 항상 재밌게 경기를 풀 게임으로 보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스퍼스는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럼 이런 스퍼스의 공격에서 카운터가 될 만한 수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퍼스 카운터는 딱 명확하죠. 시즌 막판부터 많은 팀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꾸 힘 좋은 카드로 그 웬바냐마가 넘어올 때부터 풀코스 프레스를 해서 철저하게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포틀랜드도 주루 할러데이로 써가지고 주루로 재미 좀 했죠? 봤죠. 네. 예. 그러니까 요런 게 완벽한 카운터인데 재밌는 건 웬바냐마가 요거에도 대응을 하는 법을 시즌 내내 익혀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아까 말씀드렸던 어웨이 컬 5 요런 거 써서 코너에 웬바냐마 놓고 컬컷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백도어, 시카고 액션, 이 소니님이 짚어주셨죠. 시카고 액션으로 웬바냐마 백도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웬바냐마를 코너나 이 사이드에 놓고 이 거기에서 오프볼 움직임으로 웬바냐마를 살려주는 방식을 써요. 그 주루가 바깥에서 열심히 막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코너로 빠져버리니까 당황하잖아요. 거기에서 막 컬컷이나 이렇게 긴 애가 컬컷이나 백도어 들어가 버리니까 백도어 들어가면 뭐 방법이 뭐 네. 있나요? 거기에다 얘 미들프로 잘 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법은 이거고요. 저는 수비에서 좀 재밌게 보는 포인트는 있어요. 과연 웬바냐마의 수비는 전형적인 드랍 커버리지거든요. 근데 드랍을 말도 안 되는 수비 범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스테판 캐슬이 마치 최고의 POA 디펜더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일단 보내주잖아요. 네. 안쪽으로. 그 정도의 드랍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트랩을 쓰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애도 매치업 헌팅으로 탑 바깥으로 끌려 나왔을 때 과연 수비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매치업 헌팅을 잘하는 팀과 웬바냐마의 대결을 꼭 보고 싶어요. 이게 그거 저는 맞네.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지를 흥미롭게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되게 포인트입니다. 요 많은 부분. 팀들도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네요. 네, 전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3점 얘가. 라인에서. 근데 일단은 그냥 드는 생각은 대응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웬바냐마니까. 네. 근데 근- 고베어처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포인트예요. 근데 일단 과연 누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2라운드에 뭐 미네소타가 올라간다고 치면 아예 없죠. 엔트가 전혀 안 되죠. 엔트가 네. 없어서 안 엔트가 되고 없어서 이거는 결국 썬더까지 가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컴파의 두 팀이 만날 확률이 지금 매우 높다 보는데 컴파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한 포인트예요.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 게 단순히 뭐 OKC 대 샌안토니오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웬바냐마라는 새로운 수비 메타를 이제 만들고 있는 선수가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과연 OKC에서 웬바냐마를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떤 해법이 하나 나오는 거죠.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걸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웬바냐마는 또 어떻게 그거를 준비해 올지. 사실 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번 플레이오프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스퍼스가 사실 덴버 만나면 2라운드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저희가 저번에 불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미네소타가 올라올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모릅니다. 이거 이제 몰라요. 이제 저는 덴버랑 이 만나면 스퍼스가 고전을 좀 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네. 컴파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덴버도 건강 이슈 때문에 그렇죠. 좀 네. 힘들어 그러니까 보이는 고든이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또 저렇게 된 고든을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덴버의 현 주소인 거죠. 예. 예전에는 뭐 2000년대
중반이라든지 2010년대에는 선수가 이탈을 하면 무조건 약간 공격에서의 빈자리를 찾게 되지만 네. 지금은 팀 설계 과정에 어떤 조각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뭐 에런 고든의 어떤 빈자리가 사실 농구를 풀 게임으로 안 보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에런 그렇죠. 고든의 빈자리를. 근데 그냥 미네소타가 뭐 겁나 잘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지금 농구가 재밌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랜 B의 중요성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수가 빠졌을 때 얼마나 의존도가 덜하냐.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팀에 자생력이 있냐 그런 측면도 큰 것 같아요. 네. 오클의 경우에는 사실 SJ 의존도가 워낙 크긴 한데 그 SJ를 제외하면 사실 의존도가 크지 않거든요. 뭐 제이덥이 빠져도 네, 맞아요. 잘 돌아가고 그런 면이 좀 크지 않나 싶고 그래서 SJ만 어떻게 관리를 계속 해주면 오클은 자생력이 좀 좋은 그런 아니 썬더는 그 제가 저번에 트렌드 글에서 한번 다뤘지만 ASTTO 그러니까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의 이제 그 나누기로 하는 비율이죠. 이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이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거 1, 2위가 다 파이널 갔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썬더가 제이더비 빠지고 사실 이게 조금 흔들려서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수치가. 근데 이 팀이 클러치가 되면 이게 다시 2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SJ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SJ가 그 턴오버 레이시오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클러치가 되면 얘가 미친 거죠, 진짜. 턴오버를 아예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죠. 예. 볼키핑이 불안한데 말이죠. 보기에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위치에 할 수 있는 패스를 넣는다. 네.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그게 턴오버를 줄여주고 턴오버가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한 순간순간에 선수들이 이걸 효율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긴 스킵 패스보다는 그냥 피니싱 한다. 네. 그냥 핑거를 통해서 올려놓는다가 네. 정답에 가까워지는 요것도 되게 재밌어지는.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박이나 변수 창출 중요한데 그 속에서 결국 안정감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 안정을 통해서 변수 창출을 해야지 도박으로 변수 창출하면 이제 한계가 오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스킵패스의 중요성 같은 거는 그게 가장 효율 높은 공격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코너 3점 가장 효율 높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핸들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 핸들러의 공격 생산성을 지금의 공격 전술로 따라잡거나 오히려 더 상회하는 시점까지 왔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는 굳이 그런 선수의 그런 시스템을 채택할 그런 유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다 그런 맞아요.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면 꼭 다쳐요.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현 트렌드에서는 부상을 이게 떼놓고 보기가 어려워서. 체력 부담, 부상 이슈 아니면 체력 때문에 생기는 수비 구멍 이런 그렇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 인디애나 오클로 대표되는 조금 더 체력전, 맞아요. 그러니까 차륜전의 그 형태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이 연장 계약할 때 그리고 선수들의 샐러리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 앞으로는 팡팡팡팡 안 나옵니다. 네. 분명히 연장 계약 이거 맥스도 이제 쉽지 않고요. 네. 트레이 형 같은 사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불교님이 불교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마드랑 메서린만 보면 현 트렌드를 명확하게 계약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팀 한번 가볼게요. 세븐멜로님, 덴버 너게츠 한번 상대하고 계신 입장에서 덴버의 대표 전술을 좀 읽어보신 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덴버는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네, 요키치 머레이 투맨 게임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되는데 그쵸. 이게 워낙 대단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읽히는 느낌이 들고 있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키치 머레이가 피켓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뭐 핸드오프 기반 액션으로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머레이가 조금 가속을 붙이면서 받을 수 있게 줌 액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피켓롤을 하면서 요키치가 아예 깊게 들어가서 롤맨으로서 바로 피니시를 하는 것보다는 숄로우를 많이 합니다. 요키치가 워낙 이제 빅맨으로서 역대 가장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 지역에서 잡았을 때 조금 다양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고든의 역할이 큰데요. 고든은 커리어가
이제 흘러가면서 3점 능력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코너 3도 되고 덩커 스판에서 이제 랍스렛으로서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키치가 백다운 공격수로서의 자신의 그런 득점력을 통한 그래비티 그리고 코너 3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비가 완전히 버려둘 수가 없는데 또 고든은 그 윙 디펜더들 그 코너 수비수들 뒤쪽으로 들어와서 커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덴버가 그 처참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서부 3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다양한 공격 그 가짓수를 통한 생산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덴버의 공격력을 항상 체크할 때 보는 게 요키치의 그 탑3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 1, 2쿼터에 요키치가 탑3가 이제 픽앤팝을 통해서 탑3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날 맞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스위치를 안 하고 드랍으로 아예 쳐져버리면은 핸들러 수비가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요키치가 완전히 비면서 이제 탑3 찬스가 나는데 요게 들어가면은 사실 경기가 터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들어갈 때 요키치가 막 안에서 비비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캠 존슨을 자주 쓰는 패턴인데 그 캠 존슨이 오기 전에는 똑같이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썼었고요. 슈터 찬스를 봐주는 건데 머레이가 이제 핀다운 스크린 받고 올라오면서 요키치랑 핸드 오픈을 하고 머레이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하이 지역에 들어올 때 45도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머레이의 그 리머텍을 막으려고 헬프를 오면은 45도에 있던 슈터인 뭐 캠 존슨 혹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에게 코너에 있던 뭐 에런 고든이나 크리스찬 브라운이 이게 와이드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슈터에게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거든요. 반대로 커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컷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도 1, 2쿼터에 무조건 나왔었어요. 그리고 성공률이 꽤 좋더라고요. 네, 그러고 요키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든의 그런 컷이 사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는 조금 답답하게 가고 있긴 하죠. 근데 일단 큰 대전제 자체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게 이게 이론상 되게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 플레이메이킹, 슛, 백다운이 다 되는 만능 선수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이랑 슈팅이 둘 다 거의 최상급인 머레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되게 좋은 고든 그 다음에 나머지 슈터들을 배치해 놓으니까 사실 공격적으로는 되게 좀 유기적이긴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덴버의 공격들의 카운터성에 될 수 있는 수비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게 이 선수들이 이걸 처음 할 때 그리고 덴버가 우승할 때는 진짜 카운터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덴버의 문제는 요키치랑 머레이 제외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이 너무 수동적입니다. 실제로 요키치, 머레이 제외 나머지 3명의 공격이 누가 나오더라도 어시스트 기반 득점의 퍼센테이지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키치가 볼 잡기 힘들게 하고 머레이가 볼 잡기 힘들게 하면은 공격 효율이 급락해요. 실제로 4쿼터에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이들 2명이 지치는데도 아델만 감독이 계속 이 투맨 기반 액션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핸드오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핸드오프를 그리고 주더라도 하이의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면은 머레이가 일단 한번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리스크린을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솔인데? 네 상대 일선 POA 디펜더랑 그냥 아이솔이 잡혀버립니다. 근데 머레이가 사실 이 선수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퀵니스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맨이랑 스위치가 된 상태에서 미스매치 헌팅은 되게 즐겨하는 선수지만 사실 상대 POA 일선 디펜더랑 붙었을 때는 메리트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되게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 스크린 대처인데 맥다니엘스가 잘 막는 이유는 첫 번째 볼 스크린에 잘 안 걸리면서 매치업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잘 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키치에 대한 하드 디나이. 그러니까 요키치가 좋아하는 엘보 그리고 포스트 그리고 완전 이제 아래 구역까지 볼이 안 가게 최대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업 득점하기 좋거나 아니면 요키치의 시야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컷이나 코너 3 패스를 뿌려주기 좋은 공간에 요키치가 한 번에 볼을 못 잡게 하는 거.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키치에게 20득점을 혹은 30득점을 주더라도 요키치의 어시스트 개수를 좀 줄이고 요키치의 턴오버를 늘리는 게 덴버를 대응하는 정석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팀당 다 얘기를 말씀드릴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 팀당 프라이머리 이제 공격수들이라고 할게요. 네. 공격수들이 공을 원활하게 잡지 못하게 하고 핸들링 용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다 다양하잖아요. 팀마다 공격의 시작 위치가 다르고 또 방식이 다르니까 전개가 다르니까요. 근데 잘 듣다 보니 몇 년 안에 팀들이 다 비슷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는 정말 이제 경기가 정말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팀들이 공격 전개가 비슷비슷해지면 수비법도 비슷비슷해져서 정규 시즌 한정으로는 어떤 경기는 정말 페이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약간 뭐 간단한 플레이들 정말 더 픽업 게임스러워질 수도 네. 있는 네. 네,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좀 지금 덴버나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이 마크 1이라면 이렇게 마크 2, 마크 3까지 이거를 그 발전하고 좀 더 분해 조립을 다시 해볼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신 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전술을 이렇게 깊숙이 잘 다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강력하게 강권드립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아시면 저도 지금 다이제스트의 일원이 되면서 열심히 공부 중인데 구독자분들도 경기 중에 문득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구만 이렇게 농구가 훨씬 더 저는 GPT랑도 이걸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요거를 또 깊숙이 다뤄볼 기회가 없었는데 전술을 깊숙이 좀 살펴볼 수 있게 유익한 설명해 주셔서 패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께서는 응원하시는 팀들의 전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고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